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여자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어. 나는 생각했다. 현재 남은 37단어보다 훨씬 적은 수로 대통령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전화로 하고 싶은 말의 절반을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대통령님,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내 딸의 카운터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내 딸이 학교를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집에서 직접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린이 필요해요. 단지 린의 지원만이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의 이름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로렌조는 지금 이탈리아로 돌아갔을 테니까. 소니아와 다른 아이들은 놀이방에 있는 TV로 만화를 보고 있었다. 만화의 효과음이 부엌까지 흘러들어왔다. 부엌에는 창문이 있어서인지 그것보다 더 시원했고 패트릭과 나 둘만 남아있었다. 시작하자, 여보. 패트릭이 스티븐에게 볼륨을 낮추라고 소리를 지른 뒤 내게 말했다. 전화해. 나는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 패트릭은 카운터가 작동한 후에야 백악관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내가 하려는 게 전화로 심호흡하는 게 아닌 이상 패트릭에게 전화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 내 손가락이 숫자를 찾아 번호를 하나씩 눌렀고 마지막 숫자에서 머뭇거렸다. 그러다 자칫 4 대신 5를 누를 뻔했다. 그만큼 내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번호를 누르자 누군가 응답했다. 비서나 다른 보좌관이 아닌 대통령의 목소리였다. 나는 내가 준비한 36단어를 쏟아부었다. 유감이지만 맥클렐런 박사, 그럴 순 없습니다. 그가 이 말을 거친 목소리로 내뱉지는 않았지만 나는 평소 대통령에 대해 나약하고 자기 확신이 없는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가혹한 듯 꾸며서 말하는 그의 거친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자라면 다 그렇다고 생각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요, 맥클렐런 박사. 그리고 통화를 끝냈다. 와우. 패트릭이 말했다. 패트릭은 내 콧구멍에 맥주향을 불어넣을 만큼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패트릭이 쾌활하게 여보세요 하며 받았고 네, 좋습니다. 같은 단어를 연거푸 말했다. 나는 패트릭이 뭐에 동의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토머스가 30분 안에 도착한대. 패트릭이 말했다. 그것들을 빼주려고. 감히 팔찌라고 부르지 마. 카운터. 패트릭이 말을 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 식사로 차릴 파스타 2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이미 내일 식사 메뉴도 정했다. 내일은 스테이크를 먹을 거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요즘 통 스테이크를 안 먹었으니까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냄비에 넣고 소스를 만드는 동안 나는 소니아를 생각했다. 이제 30분만 지나면 소니아는 허울만 좋은 장식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노래하고 제잘거릴 수 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것 이상의 표현을 할 수 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소니아가 어떻게 이 자유를 맞이할까 하는 것이었다. 대학에 다닐 때 전공을 바꿔 신경학과 언어학에 블랙홀에 푹 빠지기 전 심리학을 공부했었다. 행동심리, 아동심리, 이상심리 등 모든 심리학 분야를 섭렵했다. 토마토 소스와 마늘이 든 냄비를 들여다보며 내가 소니아에게 과자와 마시멜로를 뇌물 삼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 것은 행동학적으로 최고로 잘한 짓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내 엄마 자격증을 빼앗아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자꾸 되뇌었다. 나는 마이어스에게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난 아예 투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세상사에 무관심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제키의 증언이 또 하나 있다. 진, 너 투표해야 돼. 내가 구술시험에 괴물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교정을 돌아다니며 선거 동료 운동을 펼치던 제키가 내 앞에 선거용 전단을 무더기로 떨어뜨리며 말했다. 꼭 투표해야 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세금을 내고 죽는 것뿐이야. 나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학기는 제키와 내게 종말의 시작이었다. 패트릭과 데이트를 시작한 나는 새로운 항의거리를 찾아낸 제키에게 비난을 듣는 것보다 그녀의 인지 과정에 대해 패트릭과 밤샘 토론을 즐기는 게 더 좋았다. 패트릭은 푸근하고 조용했으며 패트릭이 연이은 의대 시험을 위해 벼락치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내 일에 파묻힐 수 있었다. 당연히 제키는 패트릭을 싫어했다. 그 남자는 풋내기야. 진. 정신적으로 여자처럼 나약하고 착한 남자야. 내가 말했다. 그 남자는 널 해부하며 그레이 아나토미를 인용할 게 틀림없어. 나는 쪽지에 메모를 적었다. 책이야, 텔레비전 쇼야. 이번에는 제키가 웃었다. 패트릭은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아, 제코. 제코는 내가 제키를 부르는 애정이었다. 이 빌어먹을 도시에서는 정치 얘기밖에 안 들리니까. 친구, 언젠가는 너도 생각이 바뀔걸. 제키는 내가 중공품 가게에서 산 소파에 책 한 권을 던졌고 나는 양손을 뻗었다. 이거 읽어봐. 모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모두. 나는 책을 집어들었다. 소설이네. 나 소설 안 읽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다. 일주일에 500쪽짜리 논문을 읽어야 하는 나로서는 허구의 세계 속에 빠질 여유가 없었다.
뒷표지만이라도 읽어봐. 나는 제키의 말대로 뒷표지의 문구들을 읽고 답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절대. 여자들이 참지 않을걸. 지금이야 쉽게 말하겠지. 제키가 말했다. 제키는 평소처럼 짧은 청바지에 배가 훤히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배가 살짝 통통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생긴 건 추하지만 편안해 보이는 샌들을 신었고 오른쪽 귀에는 링 귀걸이를 3개나 달았다. 오늘은 짧게 잘라 부쩍 뾰족해진 머리카락에 초록색 줄무늬 몇 가닥이 있었다. 어쩌면 내일은 파란색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선홍색. 제키는 내일 어디로 뛸지 알 수 없었다. 제키에게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아무리 네모난 턱과 날렵한 콧날, 기름방울 같은 눈동자를 가졌어도 함께 사는 친구를 배려해서인지 우리 집 문을 쾅쾅 두드리며 찾아오는 남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제키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고 9월 어느 날 밤 제키가 나를 파티에 끌고 간 후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